여러분은 지금 뉴스에 사람을 더하는 김영희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1일 코너로 준비한 오늘의 이준석, 이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총선 국면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이야기들 좀 집중해보고 허심탄회한 얘기, 어느 곳에서도 하지는 않은 얘기를 오늘 지금 뉴스 공감에서 막 한보따리 풀어놓기를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혁신위 얘기, 아까 전에 잠깐 인유한 혁신위원장 얘기 나왔지만은 요거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처음에는 대사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표현을 이제 징계 철회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면은 잘못한 사람들한테 하는 건데,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좀 크게 반발했고 이 대표도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바뀌면은 이 징계 철회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사실 표현은 의미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준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까지 당을 바꾸면 이준석이 필요가 없다. 네, 그거 아주 간단한 원칙이거든요. 예. 반대로 이준석을 어떤 식으로든 뭐 압박하고 이렇게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제가 이준석이 만약에 그냥 손잡아주는 척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안 속아요. 예, 당이 바뀌었냐가 중요한 거지. 예. 이준석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이런 착각에 빠져. 옛날에 DJ와 JP가 손잡으면은 대선을 이긴다. 예. 이거는요, JP니까 DJ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준석은 DJ도 아니고 JP도 아니에요. 아, 그 정도급 아니에요? 이준석이 젊은 사람들한테 조금 인지도가 있고 예. 거기서 호응받는 게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원오브댐이 되는 순간 없어질 지지층입니다. 예, 국민의힘을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준석이 아니라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준석이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지지층 갖고 있냐 거들먹거리면서 가가지고 예. 제가 저 아저씨랑 똑같은 거 하면은 제 지지층인 건 눈 녹듯이 없어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그렇군요. 맹목적 지지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는 비판적 지지다. 뭐 이렇게 스스로 좀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DJ 같은 경우에는 DJ가 살아온 삶의 이력이라는 것이 제가 겪었던 것과는 비교도 없을 만큼의 인내와 고통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저분을 인간적으로 믿어보자라는 게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네. 저는 아직까지 제 지지층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형성되지는 않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과의 대사면, 뭐 그게 뭐 이제 징계 처리가 일과의 징계 처리가 될지 대사면이 될지 뭐 용어가 중요하다고 하신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궁금해요. 이제 만약에 제가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준표, 김재원, 홍준표의 징계를 철회하겠습니다라고 딱 언론 보도가 나왔어.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할 겁니까? 어쩌라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쩌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이래놓고도 뭐 메시지는 또 장례찬 같은 사람은 다니면서 이준석이 반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거다. 반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양도구역 문제가 있으니까 1년 징계 받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그러면 앞에 무슨 뭐 성상납 뭐 증거인멸 교사라고 해서 저한테 때렸다는데. 품위 유지. 뒤집어 말하면 그러면은 지금 정치적 상황이 안 좋아진다 해가지고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를 한 사람을 그러면은 사면하겠다는 겁니까? 자기들 논리대로라면은.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징계에 있어가지고 뭐 아무리 국민한테 설명한다 해도 다급하니까 하는 소리라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치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고, 없다. 아마 내일 토론 과정에서도요. 굉장한 권력을 행사하는 양 하면서 제가 지금 말한 거 뭐 사과를 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제가 사과를 해야 된다, 이준석이 뭐, 사과해야 된다.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망상하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 정도로 하고요. 자, 아까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늘 만난 거 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뭐 언론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짧게 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을 일각에서는 이제 신당 창당의 사전 정지 작업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해석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좀 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종인 장관께는 제가 뭘 하고 있든지 간에 항상 솔직하게 뭘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오늘도 가가지고 제가 뭘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1월에 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예. 거를 설명드렸고 저한테 좀 그런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나랑 유튜브 찍는 거 말고 네. 뭐 하고 있어요? 좀 도대체.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있어요. 예. 어떤 분들 예를 들면 누구라고 이름까지 밝힐 수 있으면 좋은데 이름은 예를 밝히지 들면 않고요. 예, 예. 제가 어떤 생각했을 분들? 때는 정치권에서 저는 뭐 신선함 이런 것보다도요.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이 누굴까라고 고민하면서 만나뵙고 있습니다. 역할을 예. 그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신당 창당의 역할인가요? 정치 개혁의 역할인가요? 뭐 아니면 정치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나고 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조금 전에 금태섭 신당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이제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금태섭 신당도 여러 가지 뭐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뭐 열어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네. 예를 들면은 뭐 만약 이건 아주 전제를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신당을 만든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렇게 빅텐트로 뭐 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든 야양자 의원이든 지금 밖에서 뭐 신당을 하고 있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저는 사실 그분들이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분들인지는 약간 궁금합니다. 수권 정당은 그거는 예를 들면은 대선 후보를 내고 거기에서 대선까지 치를 수 있는 정도의 인력 풀과 능력이 되는지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예. 왜냐하면 정당의 이념적 지향이나 정강 정책 같은 것들이 제가 항상 정의당을 보면서 비판하는 것이 정의당은 노회찬과 담병호, 권영길 등의 노동 영웅이 있었던 정의당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 지금. 예. 정체성 정치, 소수자 정치를 하면서 본인들이 정의당을 그냥 녹색당이나 소위 뭐 그런 아주 소규모 진보 정당과 같은 모양새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난 구분이 잘 안 돼요. 그 당들 간에 지금 이제 색깔이. 아 녹색당하고 정의당하고 구분이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노란색이랑 노란색이랑 초록색인데 왜 구분이 구분 안 돼요, 진짜. 요즘 생맹입니까? 하는 말이 비슷해요, 너무.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비슷하다. 네, 원래는 정의당 그러면 저는 아까 얘기했던 제가 노회찬 의원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적어도 다른 당들보다는 좀 위트와 유머가 있기도 하고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냥 정체성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금태섭 의원이 최근에 보여준 행보는 그런 걸 좀 지향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거를 지향한다라는 게 정체성 정당을 지향한다. 이게 뭐 약간 뭐 그때 뭐 포스터니 무슨 뭐 이런 것도 구호도 만든 것도 보고 했는데 예. 새로운 변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 여성주의 운동하시는 분들이 쓸만한 구호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 당이 가진 여러 가지 지향 중에 하나라면은 뭐 그런 걸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예. 최근에 제가 아무리 그걸 봐도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금태섭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연대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러니까 저는 요거 좀 이준석 대표께 평소에도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정체성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잖아요. 뭐 페미니즘 소위 말해서. 근데 이제 뭐 이준석 대표는 본인은 안티페미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지지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준석도 사실은 반대쪽에서 또 다른 지금 정체성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항상 선에 그으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제가 예. 예를 들어 그 젠더 정치에 있어가지고 저는 예를 들어 여성 할당제 같은 제도를 놓고 이것이 옳냐 그르냐를 토론하는 거는 저랑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도 저는 항상 같이 토론합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한쪽 성의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의 타협점이 좀 약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나 때는 여자는 무조건 희생해야 됐고 그때는 뭐 우리 집에서 오빠만 대학 보내주고 난 대학 안 보내서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지만은 요즘 20대 30대에서 갑자기 나는 지금 여자가 무조건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해라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대화의 지점이 명확히 잡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여자라서 죽었다라는 구호가 예전에 나왔었는데 저는 그 구호가 뭐 그렇게 느낄 수 있다 보는데 정책으로 가보면 그걸 어떻게 해결될지 약간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전 문제다. 그럼 CCTV를 설치하자. 이런 거는 대화가 돼요. 왜냐하면 CCTV라는 건 여자만 비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건데 그냥 구호만 있는 것들은 제가 대응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금태섭 의원이 저랑 같이 구체적인 얘기, 예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면은 저는 디지털 성범죄를 없애는 것에 가지고 제 나름의 방식으로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안전 문제라 그러면요. 저는 밤길 안전 문제가 이번에도 신림동 같은 데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만은 꼭 여성분만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저는 안전 문제 전반에서 고민하자 그러면은
전 충분히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성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좀 그거는 제가 답할 말이 없어가지고 잘 그 대화를 안 끼는 편이거든요. 근데 금태섭 의원이라고는 제가 솔직하게 아까 말했던 포스터 구호나 이런 것들 외에는 이런 문제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금태섭 의원과도 대화해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뭐 같이 정치적 결사체를 한다는 이런 건 절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준석 대표 제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준석 대표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공감하는 거는 어쨌든 보편적 약자의 종말이 왔다. 사실은 무조건 누군가는 약자고 누군가는 아니고 그런 거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 세대별로 뭐 성별로 어떤 세대에서 어떤 사람이 이를테면 뭐 교사들이 이제 약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학생들보다도 교사가 더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뭐 솔루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게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대본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이 대표랑 저랑 한번 토론 한번 해보면 좋겠다. 따로 별도로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놀라운 게 저랑 진중권 교수랑 식사하고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해보잖아요. 의외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랑 저랑도 또 결이 달라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좀 이따 유튜브 좀 더 가능하시죠? 아직 좀 시간 남았는데. 한 5분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 총선의 핵심 키워드에 대한 TK 얘기 좀 물어볼게요. 지금 여당 TK 지지율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TK 민심 지금 왜 빠지고 있는 건지 이 대표는 어떻게 진단하시고 어떻게 좀 여당이 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TK에서 가장 많이 듣는 반응은 뭐냐면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저와의 갈등이 있을 때 그때 TK에서 저를 타박 많이 했습니다. 그 대통령 도와주지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 설명드렸죠. 제가 안 돕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저분이 진짜 되게 사람을 밀쳐내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안 믿었어요. 지금은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보세요. 이준석이랑 일 못하겠어. 오케이. 이준석이 별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처음에는. 근데 그 다음 보니까 유승민하고도 일 못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유승민, 이준석이 별난가 보다 생각했는데 나경원도 내쳐. 이상하다. 안철수도 일 못해.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랑 일할 수 있는 거지? 김기현 대표랑 일하고 있잖아요. 그건 자기가 세운 거고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은 야 네가 별난 게 아니라 저분이 좀 별난 거였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보수에서 대통령보다 훨씬 더 보수를 위해 일해온 기력이 길었고 훨씬 더 보수에서 과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홍준표 대표 포함 이런 사람들과 다 각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정타를 찍은 게 최근에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그동안 말을 많이 못 들어서 미안하다고 한 대상이 김한길 위원장입니다. 이래버리면은 갑자기 멘붕 오는 거죠. 김한길이 2인자야?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대통합위원회 회의에서 저는 뭐 때문에 김한길 위원장한테 죄송하다고 한지도 잘 몰랐어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안 받아서 반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제안이 뭔지도 저는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굳이 말하자면요. 자기들이 카톡 대화해야 되는 거를 왜 거기다 공개적으로 김한길 위원장 위상 높이는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냐. 근데 이걸 보면서 가장 열받은 건 TK죠.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못다한 얘기들이 많아서 진짜 바쁘신 분인데 이준석 대표 모시고 조금 더 한 5분 뭐 이 정도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TK 얘기했잖아요. 대구 지금 여론조사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뭐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빠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어쨌든 보수의 대통령 보니까 우리가 전폭적으로 밀어주자라는 분위기였다가 그다음에 자꾸 사람을 내치는 거예요. 내치는 것도 방식도 해괴하고 그다음에 또 꼭 대상이 왜 그러면 보수만 찍어 괴롭히냐.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제가 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TK의 상당수의 정서는 이재명 잡으랬더니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홍준표 때려잡고 있다. 이겁니다. 간단히 하면은 문재인, 이재명 때려잡으랬더니 이런 쪽에 그러니까 오히려 저한테 내부 총질러라 그랬지만은 내부를 완벽하게 정리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깔끔하게 정리했다. 내부에다 그냥 하나 투척하셨어요. 그냥 내부의 보수 진영 내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가 있는 사람들을 다 정리했다. 요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대구 경북이나 이런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세심한 지역의 발전책을 낸 것도 아니고
결국엔 임기 초에 서문시장 가지 않았습니까? 서문시장. 이게 김건희 여사도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문시장을 간다는 거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말에 좀 힘드실 때 예. 한번 지지율 부스터 한번 해보려고 가시는 건데 처음부터 부스터 쓰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가진 입장은 예. 야 이거 서문시장 오면 우리가 뭐 대단히 좋아할 줄 알아?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 많던데 막 손잡고 막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서문시장은요 그냥 예. 이런 겁니다. 그 대통령이 가셔서 사람이 모인 거라기보다는 원래 사람이 많은 곳에 대통령이 가신 겁니다. 아 원래 많아요 거기? 서문시장은 뭐 대한민국 몇 대 시장 안에 들어가는 곳이라서 예. 뭐 최대 시장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게 다릅니다 개념이.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요거 연장선상인데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S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약간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국민의힘에 대한 대구 민심이 갸 하나 못 품나. 네. 그러니까 갸는 여기서 이준석이겠죠. 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 그래서 이 대표가 무소속이나 신당 창당을 해서 출마할 경우에는 당선될 가능성은 택도 없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품어라. 네. 근데 품는다는 단어에 대해 굉장히 거부감을 예전에도 많이 제가 이렇게 무슨 계란입니까 타조알입니까 뭘 품어요. 이게 뭐 뭐. 어쨌든 연대해라. 뭐 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요 권영진 시장의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은 예. 품는다 아니면 연대 이런 거는 저희가 뭐 술 먹다가 싸우고 그냥 헤어졌으면은 아이 그래 한 잔 더 마시고 풀자 이게 되는 건데요. 예. 제 입장에서는 뺑소니라니까요. 저는 그냥 아.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꽝 하고 들이받은 다음에 예. 지금 갑자기 야 술 한 잔 마시고 풀자 이러면 제가 그 받아주는 것 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그 옛날에 체리따봉 나왔던 그 문자의 인식이잖아요. 대통령의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을 뭐 이제 대통령도 60년생이니까 예. 나이 60 넘으신 분이 뭐 크게 바뀔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안 바뀝니까? 예, 그런데 그 대통령을 지배하는 정서는 뭐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바뀌겠다는 보다는 예. 두려움의 강도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 행동을 많이 바꾸십니다. 아까 전에 오프닝에 제가 읽어드렸던 네, 그 예. 이준석 대표가 쓴 칼럼. 예. 예. 제가 대선 때 경험해 봤잖아요. 대선 때 맨날 이제 고래고래 이렇게 야 이준석이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막 하시다가도 그때 조사에서 뭐 이재명 후보한테 몇 프로 뒤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오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울산에 내려오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근데 그때 뭐 따로 제가 뭐 유화책을 제가 펼친 것도 없거든요. 예. 근데 알아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때. 아. 그러니까 저는 보면은 오히려 저는 대통령의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예. 좀 인간적이긴 한데.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 뭐 제가 만약에요 제가 지금 뭐 갑자기 대의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그래도 내가 전직 당 대표로서 당을 생각하는 마음에 무슨 뭐 이렇게 뭐 함께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첫째 아까 말했던 이유로 제 지지층 다 떨어져 나가고요. 예. 이 대통령 착각합니다. 이준석이가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고 싶어가지고 내 밑에 기어 들어왔구나. 기어 들어왔다. 예,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요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이 최근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건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네. 측근 그룹들 중에 네. 정말 진언을 하는 네. 검사 출신들이 있는데 네. 이대로 가면은 총선 망하면은 네. 국정 운영도 안 되고 네. 뭐 나중에 대통령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막 이런 진언을 했다라는 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 대표의 얘기를 하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변해야 될 때는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진언을 듣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조금 변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권력도 좀 나눠주고요 주변에 이를테면은 뭐 품든 아니면 연대를 하든 네.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아직까지 카드가 남았다 생각할 겁니다. 카드가 남았다. 그래서 11월 28일인가요? 그때 예. 부산 엑스포가 유치가 될 것이라고 대통령은 믿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부산 엑스포. 예, 저도 뭐 부산 엑스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그랬을 때 대통령이 11월 28일까지 우선 시간을 끌 겁니다. 예, 근데 제가 12월을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신이 와도 그 리드 타임이라고 하죠. 앞에 준비 시간은 필요한 겁니다. 예. 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2011년에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의 사태로 치러진 선거인데 나경원 후보가 지고 나가지고 12월 9일에 홍준표 대표가 물러납니다. 예. 내부의 그 투쟁 속에서. 그 다음에 12월 26일 날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합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에 진짜 제가 그때 있어봐서 아는데 피눈물 나게 혁신한다고 하면서 해가지고 겨우겨우 과반한 겁니다 그때. 근데 그건 박근혜니까 그렇죠. 박근혜니까 그렇다. 우린 지금 박근혜도 없어요.
아,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가 아니에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선거는 못할 테고 예, 못하고 예. 당에 박근혜 정도 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있는 상황이면은 인기와 카리스마 내부 정리를 해도 하고 석 달이면은 뭐 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예.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일 천지개벽해가지고 갑자기 유승민 의원을 뭐 비대위원장 세운다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유승민 의원한테 순순히 그러면 윤핵관도 협조할까요?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하라고 하면은 말 잘 듣잖아요. 윤핵관들. 아니죠. 어. 지금 누가 오든지 간에 혁신의 1번은 권력에 붙어가지고 알량거리던 사람들 쳐내는 거거든요. 예. 자기 죽는 건데 그걸 어떻게 동의해 줍니까? 뭐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 뭐 이런 분들. 뭐 윤핵관과 호소인들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나리오는 어느 누구는 저한테 그렇게 뭐 장성철 소장 포함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룹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겠지만은 예. 대통령이 받는다 한들 음. 예, 받을 리도 없고 받는다 한들 그게 지금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렵다. 거의 누가 소임을 맡든지 간에 한 달 동안 청소만 해야 될 겁니다. 예. 자, 요 아까 전에 잠깐 얘기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좀 더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해볼게요. 소위 말해서 김포 서울 이제 편입 뭐 특별법을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자 수도 영남의 중진들이 수도권에 출마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가면 다 지니까 좀 우호적으로 분위기를 몇 군데를 만들겠다. 그래 그게 김포가 될 수도 있고 뭐 구리가 될 수도 있고 하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박정하 대변인이 당에서는 그런 논의도 없었고 그럴 계획도 없으면 알려드립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이게 정말로 오비 일학인가? 뭐 단순한 해프닝인가 아니면 정말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인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에서요. 그러니까 그 신문 기사도의 단독은 한 1시간 정도 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정치권에서도 단독 정책이라는 건 1시간 이상 한 하루 이틀 이상 못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까도 저희가 표현했지만은 민주당은 아직까지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민주당이 지금 몰라서나 아니면 어제 오늘 놀고 있어서가 아니라요. 아마 민주연구원에서 어제 오늘 굉장히 고심도로 예. 여론조사 같은 거 돌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가 표 계산이 서면 거기에 따라 움직일 거거든요. 예. 만약에 이게 진짜 영향이 있는 거면요, 민주당도 찬성하고 들고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게 뭐 그렇다 해서 먼저 던졌다 해서 큰 유리한 게 있느냐 국민의힘에. 지금의 수도권에서 한 20% 정도씩 각각 차이 나는 열세 결과를 뒤집을 정도는 아닐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은 유지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반응 없는 게 저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민주당 반응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거는 천공이 시킨 거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서울과 경기 통합론 이거 영상까지 들었습니다. 그건 그건 지역적인 거잖아요. 천공론은 이거에 대한 찬반보다도 니네 천공말 듣는 거지라는 그냥 한번 잽 날린 거고 예. 실제로 여기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김포를 들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조사해 보니까 그래 그럼 우리는 김포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생긴 모양새를 봐도 사람들이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일각에서는 이거 체리 따봉하고 닮았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렇게. 저는 민주당이 이거를 어제 오늘 조사해 보고 나가지고요 예. 판단이 선다 싶으면요. 아 그래 그러면은 서울 근교에 실제로 생활권이 통합된 의정부, 부천 그 다음에 뭐 광명 정도를 우리는 우선시해가지고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요 김포보다 넓은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 어제 오늘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국민의힘의 일부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하고 있던데요. 예. 저는 선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전 당내에서 약간의 분열상이 보이던데 이를테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메가시티라는 거는 지역에서 이렇게 대구나 부산에서 해야 되는 거지 서울이 무슨 메가시티냐. 지금 수도권 집중. 그리고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도 도봉이나 좀 신경 써라. 뭐 이렇게 조금 의견도 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봉 노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노원에 정착했지만은 도봉 노원이라고 하는 곳들이 주거 환경에 있어가지고는 성남 판교보다도 투자를 못 받고 있는 곳이긴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변두리 지역에 있는 분들, 시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김재섭 위원장 같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시계 아니라고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도 지금 많이 묶여 있고 신축 주택 공급도 없고 갈수록 아파트는 낡아가고 도로는 좁고 이런데 경기도를 끌어들여서 뭐 하자는 거냐. 이게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던 게 뭐냐면요. 상계동이 옛날에 상계 신도시로 소위 연기 신도시라고 해서 분양된 곳들인데 여기가 개발되면서요 그 앞에 있던 중랑구 성북구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상계동도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양주군 노회면이 편입돼가지고 상계동이 된 건데 노원구가 된 건데 그 가운데 있는 그러면 시내와 노원구 사이에 있는 많은 곳들 성북구, 강북구 그 당시 강북구가 도봉구죠. 성북구, 도봉구 일부 그 다음에 중랑구 이런 곳들은 야 우리는 계속 이게 개발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왜 밖으로 늘리는 데만 집중하느냐. 아직도 중랑구나 아니면은
그 성북구는 노원구는 아파트촌으로 처음에 개발됐지만 예, 아직도 예. 개발 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좀 현실적인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손해 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손해 보는 장사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서울이라는 게 하나의 프리미엄이 될 수 있지만요. 예. 전군의 간부화가 그런 것처럼 전군의 서울화 이렇게 돼버리면요. 서울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도 늘어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딱 하나만 질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기 기초 차상위 기초한테 이제 대학생들 등록금 면제한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예. 기본 정책이라고 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기대했던 거는 공정과 상식 구호도 있었지만은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지율이 0이 되어도 개혁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럼 자 대학교의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 세부적인 디테일은 발표돼봐야 알겠지만은 만약에 그게 액면가 그대로라면요. 예. 제가 만약에 어떤 지역에 지금 미달라는 좀 부실대학에 가까운 곳이라면요. 예. 동네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 계층 다 입학시키겠어요. 아, 다 입학시킨다고요? 예, 연령에 관계없이 예. 어르신 와서 대학 학위 드릴 테니까 다 이거 등록하시죠. 어. 그러면은 거기서 수업을 제대로 하니 학사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공짜라는데. 아. 그러니까 대학이 원래 물론 평생 교육이라는 것 중요하지만은 예. 대학이 그런 형식으로 가게 되는 것도 곤란하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이 학력 인구 감소 때문에 지금 벚꽃 그렇죠. 뭐 피는 순서대로 지금 대학이 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저는 지역에 진짜 좀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했던 분들한테 다 그냥 등록하세요. 예? 그러면 우리 뭐 공짜라는데 나를 다 지원해준대. 그러면은 부실 대학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요. 거기에 실제로 배움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학력 인플레 나는 공간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장치를 두겠지만은 예. 가장 먼저 드는 우려는 그거라는 겁니다. 지금 아마 2030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게 솔직히 대학에 갈 수 있는 사람 그 인구가 많이 줄어가지고 수능 본 사람의 절반이 아마 수도권에 있는 아니,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거다. 예. 그 정도로 학력 인구가 줄어들 거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면 학력 인플레나 이런 것도 장난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저는 물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은 예. 오히려 이거는 대학이나 공부하고 싶은 사람보다는 지금 재정 상황이 열악하거나 부실해진 대학들이 굉장히 좋아할 얘기다. 이게 개혁인가? 알겠습니다. 저는 첫 반응이 그겁니다. 우파 포퓰리즘이다 첫 일종의. 반응이 그겁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뭐 이 문제도 하려면 1시간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 12월까지 본인의 거취를 이제 결정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12월인 건지 그리고 그러면은 만약에 신당이나 예를 들면 뭐 이를테면 무소속 출마나 이런 거를 발표를 만약에 한다라면은 그게 언제쯤 1월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12월에 결단하겠죠. 12월에 결단한다. 그리고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에서 뭔가 전열을 정비하고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총선을 대비할 수 있는 마지노선 같은 겁니다. 네. 12월 며칠 궁금해. 저는 마음속에 정해둔 게 있지만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이제 좀 장단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근데 마음속에 정해둔 날짜까지 있다 어쨌든. 있죠. 예. 저에게 의미 있는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의미 있는 날짜. 예. 야, 다 찾아봐야 되는 거야 이거. 언제야 그거.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청취자의 몫으로 네. 남겨놓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이준석 전 대표한테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